사실 우리가 흔히 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은 혁명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실제 현실에서는 코페르니쿠스 사전에 혹은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한참 뒤까지도 그런 혁명적인 변화는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나오고 나서 그냥 박수갈채를 받은 건 아니고, 네. 그렇게 막 희생자도 생기고 하다가, 이 코페르니쿠스, 누굽니까? 네. 케플러 이야기하기 전에 티코 브라헤도 이야기해야 되겠죠. 티코 브라헤가 그 관측을 엄청, 네. 그것도 망원경도 없던 시절에 육안으로 그냥 해가지고, 이게 모든 화성하고 다른 행성들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사실 타원이라고 하는데 거의 원입니다. 네. 그게 티코 브라헤 정도의 그 정성과 그 시력이 없었으면 안 되는 그런 관측을 해서 그러니까 케플러한테는 맡기고, 케플러가 해보니까 원이 아니고 타원이네. 케플러는 수학을 굉장히 잘했다고 하던데요. 네. 네, 수학자죠. 네. 네. 뉴턴도 수학자입니다. 네. 뉴턴은 역시 진짜 마법사죠, 마법사. 수학은 자연과학이 가장 기본 건가요? 네, 수학은 네. 자연과학보다 더 큰 것 네.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그 코페르니쿠스부터 아까 브루노와 그다음에 중간에 네. 갈릴레이가 있었겠을 테고 그다음에 예, 티코 브라이와 네, 케플러까지 네,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근대과학의 초기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것은 사실 어떤 과학자들의 변화 같은 좀 작은 흐름인데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세계관이 미친 그 더 큰 결정적인 영향이죠. 네. 그렇죠. 이게 코페르니쿠스의 의미라는 걸 작게 이야기하면 지금 그러니까 뉴턴이 역학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는 거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코페르니쿠스가 발표하기를 주저했던 이유,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 기존의 세계관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더 큰 그 의미인 거죠. 네. 이 대목에서 이 세계관이라는 의미에서 책 한 권을 소개해 책 드리겠습니다. 맞죠? 네, 네. 그러네요. 예, 책이죠. 네. 예. 당신 지식의 한계 세계관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근대 이전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 그다음에 뉴턴 역학의 세계관, 그다음에 20세기 이후 양자역학, 현대물리학의 세계관, 이 세계관을 설명을 하고 이 세계관을 설명하기 전에 그 과학 철학의 핵심 쟁점들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네. 읽기가 쉽지는 않지만 세계관이라는 관점에서 일독을 권합니다. 네. 예. 역시 과학책 전문 번역가로서 이 책을 읽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책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사실 이 책이 결코 읽기 쉬운 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네. 두께도 그렇고 담고 네. 있는 내용 자체가 현대 물리학이 변화된 그 과정을 네. 이제 굉장히 그 심도 있게 읽은 책인데요. 사실 이것보다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책들 하나 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 이 박재용 교수가 쓴 책인데요. 나의 첫 번째 과학 공부라고, 물론 이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책은 어떤 과학이라는 게 우리 현실하고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라는 것을 아주 읽기 쉽게 독자들한테 잘 다가가는 아주 순한 맛입니다. 이 책을 권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과학사적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코페르니쿠스가 뿌린 씨앗을 뉴턴이 거두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근데 뉴턴도 사실 코페르니쿠스랑 비슷하게 자신이 알아낸 그 만료일의 법칙을 발표를 안 했다면서 한동안. 그렇죠. 네. 이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였어요. 코페르니쿠스는 뉴턴하고 페르미하고 이 뭐랄까 이 비교할 내용이 있는데, 페르미는 정말로 뭐랄까 건강한 사람이고 정말 따라할 수 있는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인데, 뉴턴의 경우에는 업적은 대단하지만 정말 어두운 사람이었죠. 인간적으로는 별로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 그게 그 정도 업적이면은 네.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 사람 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그다음에 뭐 신경증이 시달렸죠. 또 사람들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고 거의 은둔자처럼 살았죠. 그래서 글쎄요. 그 뉴턴은
그러니까 아까 그 업적을 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사람은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중요하다고 예, 생각하지 예. 않았다고요? 이 사람은 이게 또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는데 네. 뉴턴 뭐랄까 정말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진리를 네.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고 신에게 다가가고 진리를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자연을 보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성경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에너지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성경책 연구에 쏟았대요. 성경책 어디엔가 어떤 진리가 있고 그건 자기가 풀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과학자 뉴턴의 이미지가 점점 깨지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뉴턴 얘기를 하셨던 거는 이게 페르미가 생각했던 물리학 업적과 페르미가 이뤘던 물리학 업적과 뉴턴이 연관성이 있어서 이제 계속 뉴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둘이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그 개인의 이야기 말고 다시 과학사적 줄기를 이야기하면 뉴턴이 그러니까 그 물리학을 출발시켜서 하나의 완성시켜서 출발시키고 그러고 그 뒤에 한 100년, 200년 정도 근대 물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도 그렇고 정리가 되고 물리학만 따지면 이제 1865년에 맥스웰 방정식을 만들어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학이 만들어지고 이게 뉴턴은 역학이고 전자기학이 만들어지면서 고전 물리학이 완성됩니다. 네. 완성되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물리학은 끝났다.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가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측정값의 유효 숫자 한두 자리 평생 동안 해서 늘리는 게 다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뉴턴 역학하고 맥스웰 방정식하고 약간 안 맞는 게 전자기학하고 안 맞는 게 조금씩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1900년도에 막스 플랑크가 양자가설, 1905년도에 아인슈타인이 특수상 대성 이론 이렇게 내면서 이게 아니다. 고전 물리학이 완성된 것 같았는데 완성된 게 아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물리학의 빅뱅이 일어나고 요때 이제 페르미가 태어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딱 그 고전 물리학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현대 네. 물리학이 시작하던 시기에 이제 태어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굉장히 시대도 잘 타고 태어난 것 같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시대를 더 잘 타고 태어나려면 그래서 이 사람 이때보다 한 10년 정도 일찍 태어났으면 이 책에도 나오는데 C.P. 스노우라는 사람이 네. 우리나라에는 그 두문화 저자로 네. 잘 알려져 있죠. 이 사람 평가가 페르미가 몇 년 일찍 태어났다라면 러더포드 핵 발견 닐스 보어 수소 원자 모델 이런 거 페르미가 다 했을 거다. 그만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물리학의 모든 것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그 찬사가 막 어울릴 정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페르미의 일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그 페르미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제 그 과학사적 배경을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네. 이 사람이 태어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탈리아 상황인데 네. 그 유럽이 그러니까 근대 국가들이 막 형성되고 프랑스, 영국 식민지 막 만들고 이거 뻗어나가고 독일도 그때 프로이센 그 비스마르크 이렇게 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과학이 뉴턴 이런 사람들이 다 영국에서 뉴턴 맥스웰 다 그쵸. 영국에서 캠브리지에서 나왔죠. 네. 근데 예, 독일도 어마어마한 학문 발전이 빨랐는데 근데 이탈리아는 이게 뒤처졌습니다. 갈레오가 탄압해서 그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 그보다 더 큰 어떤 맥락이 있을 거고요. 갈레오 이후에 과학이 단절되고 그다음에 산업화도 늦었고 산업화는 영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독일도 나중에 후발 산업국이지만 굉장히 빨리 발전했고 그런데 이탈리아는 좀 늦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교황청 때문에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도 늦었습니다. 1870년대 가리발디인가요? 그 사람이 이탈리아 통일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엔리코 페르미가 지금 모든 것을 알았던 그런 사람이라는称사를 붙일 정도로 위대한 과학자인데 우리에게는 아인슈타인이나 마리 캐리 같은 이름보다는 사실 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페르미에 대한 이야기들 낱낱이 한번 짚어보려고 네. 하는데요. 먼저 이 책의 구성을 한번 얘기해 네, 주시겠어요? 네. 책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네 줄 요약한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1부는 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2부는 로마에서 대학 교수 하면서 연구하고 노벨상 받을 때까지, 3부는 미국 건너가서 그 핵분열 연구하고 원자로 만들고 원자폭탄 만들 때까지, 4부는 이제 전쟁 끝나고 시카고 대학교에서 부진 양성하고 연구하다가 이런 위암으로 죽는 것까지,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페르미의 이렇게 일생에 대해서 쫙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페르미에 대한 일생에서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책의 순서대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중요 업적 먼저 얘기하실 건가요? 순서대로 가야 되겠죠. 네, 우선 근데 네. 서둘러서 네. 책 표지가 나오니까 네. 여기에 수식에 틀린 게 있습니다. 이거요? 네, 예. 이제 예, 여기서요? 여기에 틀린 게 있습니다. 이거요? 예. 전 이게 모르겠는데. 당연히 모르시겠죠.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보면 금방 알 네. 것 같은데, 알파라는 게 예. 그 미세구조 상수라는 거고, 네. 여기에 H하고 E가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고, 제곱은 그대로 있고, H바가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페르미가 몰라서 이렇게 잘못 쓰는 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쓰는 거죠? 그게 참, 그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저런 사진이 남아 있으니까, 네. 페르미가 그냥 장난기로 저렇게 해놨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천재니까 그 천재가 틀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장난기로 그것도 워낙 변하는데 중요한 거를, 만약에 이걸 정말 장난으로 얘기해봤다면 이 지금 이렇게 슬쩍 웃고 있는 이 모습이 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웃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페르미의 그럼 어린 시절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네. 페르미는 1901년생이고, 그 다음에 연년생으로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위에 두 살 위고, 그 다음에 줄리오, 형이 1살 위고, 그랬고, 네. 지금 이 페르미 남아있는 가족 사진인 거죠? 네네. 예. 여기 지금 중간에 사람이 그 페르미입니다. 어렸을 때라서 그런가 되게 이렇게 소심해 보이는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그 책을 보면, 네. 엄마가, 아버지가 그 철도청 중견 간부였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연년생, 셋을 연년생으로 낳고, 힘들어. 생각만 해도 힘들어. 그래서 이게 감정이 되시나 보다. 네. 엄마로서. 네. 네. 낳고, 큰 딸만 집에 데리고 있고, 다른, 동생들은 시골에 보내서 이모들한테 키우게 해서 한 1년쯤 있다가 데려왔는데, 페르미는 여기 보면은 원자 가족 그 책에 보면 네. 델리케이트 헬스라고 그래요. 건강이 허약해서 섬세한 미묘한 건강이라고 돼 있는데 허약해서 2년 반이나 있다가 데려왔대요. 너무 약해서 빨리 데려오면 안 그렇죠.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시골에서 거의 요양하는 그렇죠. 느낌이었군요. 시골에서 유모하고 2년 반 있다가 2년 반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9월생이니까 우리나라 치면 4살, 예. 4살 되고 이제 1월 달쯤에 온 거예요. 저는 사실은 부모님하고 애착이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또 딱 오자마자 이제 아기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엄마인 줄 알았는데 엄마는 가버리고 낯선 사람들이 덩그러니 떨어져 갖고 으악 울었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네. 그쵸? 근데 보시면 어머니가 굉장히 강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사람이 다 이중적이니까 네. 강하면서도 우울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서는 이렇게 아이디가 많았을 때 아이를 부모가 직접 양육하기보다는 이제 유모의 손에서 키우는 게 아주 이제 일상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페르미는 어렸을 때 장차 그런 위대한 과학자의 풍모를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좀 패기가 부족해 보이는. 맞아요. 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4살이나 돼서 가족들 만나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가 좀 죽어 있었고 네. 초등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네. 그다음에 1살 위에 형한테 딱 붙어 살고 네, 지금도 딱 붙어 있네요. 예, 그렇죠. 네. 형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형이 있으면 편안하고
형제 사이가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릴 때는 그 두각은 별로 못 나타냈대요.